자부심 강한 대영 제국이 어째서 극동의 반도 국가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 영국을 뒤흔들고 있는 단 7분짜리 영상이 BBC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흔한 다큐멘터리겠거니 가벼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설로 유명한 영국의 평론가들이 말을 잃었고 정부 고위 관료조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한국에는 있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영국이 한국의 모습에서 국가가 나아갈 이상향을 발견한 영혼의 기록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충격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에서 극찬받은 한국의 7분 영상, 역대 최고 시청률로 큰 화제가 된 영국 BBC 한국 특집 방송. 한국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선진국의 기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의 특파원인 한 영국인 여성이 한국에 대한 취재 내용을 공유하자 문화 평론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국제부 특파원 로라 데이비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BBC에 입사한 지 어느덧 5년. 저는 항상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고향이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 카페에서 다음 취재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침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고 있었죠. 그의 불굴의 정신, 영국을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대체?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이 한글 단어 카드를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대영 제국의 언어나 유럽의 다른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의 저는 한국이나 동양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국 문화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인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고 우리의 법과 제도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가 영국에 이토록 깊숙이 파고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한국어로 이끌었을까? 우리의 셰익스피어나 비틀즈, 해리포터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멋져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불안감과 분노,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등지고 다른 나라 문화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서둘러 BBC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인 소렌스탐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에 있던 제임스가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임스는 BBC에서도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특히 중국 문화와 경제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은 인물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 중국의 경제 개방기에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그의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아시아란 곧 중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임스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관을 가진 그에게 한국 문화의 급부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라, 그게 뭐 대수라고? 80년대에도 한류 붐은 있었어.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영국 문화의 저력을 잊어선 안 되지. 제임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 소렌스탐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라 말이 맞아. 제임스, 당신의 시각은 너무 편협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파묻혀 있다가는 세계의 눈부신 변화에 뒤처지고 말 거야. 제임스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저는 소렌스탐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우리 문화도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화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의 보도 방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대로와 같은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걷다 보니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당, 전통차, 디저트 카페 등 마치 서울의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명문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조차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를 배우던 강의실에서 이제는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 역시 한국어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위대함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러 사립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제치고 한국어를 선택하다니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이끌 엘리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교육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기업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가 한국식 회식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격식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들이 정의나 눈치와 같은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기업 문화에 이런 동양적 개념이 스며들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며 저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가 잠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징조인가?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국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놀란 저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어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로드 햄튼 교수는 한국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섬세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알파벳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인 제자 원리와 깊이를 알게 될수록 저는 점차 그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존댓말 시스템. 이런 철학적이고 섬세한 접근법이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져 왔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시기 영국은 아직 중세의 혼란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의 선조들은 정말 위대했군요. 하고 중얼거리며 저는 한국어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엔에서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엔의 주요 공식 언어로 더 많이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변화였습니다. 김치, 김치지나 한류, 한류유는 이미 오래전에 등재되었지만 최근에는 오빠와 오파, 먹방과 같은 단어까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던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많은 한국어 단어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우리 언어의 순수성이 오염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단어도 많이 등재되어 있잖아. 피자나 퀘사디아 같은 것들 말이야. 한국어라고 해서 뭐가 다르다는 거지? 제임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단어들이 주로 음식과 관련된 명사라면 한국어 단어들은 훨씬 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깝다, 에이카프다, 나, 과로사, 쥐와로사 같은 단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이나 사회 현상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임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속도와 범위예요. 다른 외래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유입된 반면 한국어 단어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게다가 이 단어들은 단순히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인정하지. 한국어 단어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건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5년? 10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겠지.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임스의 회의적인 시각도 이해는 갔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당신의 우려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게임, 케이팝에 이어 이제는 한식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우리 영국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대국,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현대, 삼성, 넥슨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영국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자문하며 저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한국의 발전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혁신의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어.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 이것들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이 위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우리 영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놀라운 성장을 취재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 배경에 있는 역사적 맥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걸어온 부흥의 길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야말로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경제 발전의 기록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그것을 극복해낸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한국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자원도 식량도 부족했던 그 암울한 시기에도 한국인들의 재건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KTX의 개통,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7.8기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후의 복구 과정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술과 근면함으로 일어선 한국인들의 용기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병철이나 정주영과 같은 기업가들의 정신은 전 세계 비즈니스계에 감동을 주었고 한국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게 될수록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폐허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50년대 아직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나라에서 시작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국민성과 성장하려는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 높은 교육열, 그리고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모습,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도 놀랍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해왔습니다. 현대,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개선의 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문화와 정신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고난과 극복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이 이룩한 글로벌 성과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로봇 기술에서의 성과는 눈부셨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판매량에서 선두를 다투고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영국의 자랑이었던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도 이제는 한국의 SK그룹 산하에 있습니다. 한때 ARM은 영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지만 2016년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ARM의 이야기는 영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을 열광시켰던 넥슨이나 삼성은 지금도 혁신적인 게임과 콘솔 게임기로 세계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상상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에서의 성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전 세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속에 한국의 부품과 소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자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새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단순히 산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성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의 성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영국이 자랑하던 문학과 연극의 영광과 나란히 이제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게임과 캐릭터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뽀로로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미디어 믹스 작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BBC의 드라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독특한 세계관과 깊이 있는 스토리는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성공이 소프트 파워로 이어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G7 정상회의나 UN 총회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기술, 평화유지 활동 등 글로벌 과제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국제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개발도상국 대표가 연설 중에 우리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취재하며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영국의 현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글로벌 성과를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잠재력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AI와 로봇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현대나 삼성과 같은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영국은 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앨런 튜링을 배출한 AI 강국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경제와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문화적 가치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민의식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모습을 취재하며 저는 한국인들의 질서의식과 배려심의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경기장에 쓰레기를 주워서 돌아가는 축구 팬들의 모습은 우리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도 한국의 높은 위생관념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배려로 당연하게 여기는 자세. 이것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영국은 초기 대응의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대국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성, 시민의식 수준,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동시에 우리 영국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존재감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의 조화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날카롭게 관찰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로라 데이비스의 한국을 향한 취재가 전 세계의 긍정적인 바람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